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입당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오늘 부산에 가서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을 만났습니다. 또 부산 자갈치 시장도 갔고요. 어묵집도 들렸습니다. 입당설 두고 힘겨루기 하다가 요즘에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부쩍 가까워진 모습인데요. 그 이유 배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오늘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네, 오늘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주장한 대선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아, 부정선거 얘기가 또 나왔습니까? 예. 대선이 말고 지난 총선. 지난 총선이 예. 누구인가요? 이것만 잠깐 예. 물어보고. 황교안 전 미래한국당 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뒤에 자세히 들어보고요. 영끌 인터뷰는요? 네, 오늘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출연을 합니다. 오늘 공보용 단체 톡방을 만들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모습인데요. 관련된 얘기를 직접 물어보실 거죠? 예. 책도 사서 조금 봤습니다. 네,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강훈식 의원님이 이제 경선 기획단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바쁘신 것 같아요. 근데 경선이 좀 민주당 후보들 간에 너무 도가 넘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인데 좋으신가요? 아니면 부담되는가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사실상 마이크를 국민의힘에 뺏겼던 것 같아요. 관심에서 관심에서 멀어졌었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예, 그 무풀보다는 악플이 차라리 나은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의 판도가 달라지는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 특히 정당은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지지율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2등을 하다가 예. 지금 이제 완전히 1등하고 더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뜨거운 것은 오히려 견딜 수 있다. 나중에 또 다 회복할 수 있다. 시키면 원칙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또 그 힐러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처들을 또 힐링해 줄 수 있는 힐러가 따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 얘기랑 나중에 좀 더 원팀으로 다 들어보도록 정리할 수 하겠습니다. 있다 생각합니다. 마법사 포션 같은 거네. 네, 그렇죠. 지금 다 지금 강훈식 의원님이 내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아닙니다. 그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일단 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확히는 아직 국민의힘이 아니죠. 윤석열 후보 얘기부터 할 텐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첫 번째 주제 준비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전국을 누비는 후보가 있습니다. 서울 찍고 부산까지 찾은 윤석열 후보. 부산에서 만난 사람은 박형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박 시장까지 3일 동안 사실상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났습니다. 입당을 앞둔 우군 확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거기에 절친 권성동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는 입당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저는 뭐 그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당내 우군 다지기 중이다라는 얘기가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1위에 당내 40여 명의 의원들 입당 지지 서명도 나온 마당에 우군 확보가 웬 말이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바로 당내 주자들의 견제입니다. 벼락 출세한 검찰총장이라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 자유 강조하는 게 옛날식 보수라는 비판들도 나오고 여기에 입당 선배 최재형 감사원장 측의 견제도 빠지지 않는 상황인 거죠. 선거는 새 분리기잖아요. 새 확장이다 보니까 좀 욕심이 과하신 것 같아요. 윤 후보가 조만간 만나 뵙겠다고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에 들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입당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입당 결정과 함께 따라올지도 모를 시련들, 윤 후보가 뾰족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윤석열로 잡았습니다. 대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전은 좀 일찍 갔다 오고 저희가 자막 숫자에 한정이 있어서 일단 제목에서 뺐습니다. 3일 연속 국민의힘 핵심 인사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 만났고요. 월요일 날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중에는 선출직 중에 가장 큰 자리 아닙니까, 서울시장? 아, 그래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광역단체장으로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인데 오늘 연속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강재웅 아나운서가 준비한 걸로 보면 지금 입당을 앞두고 큰 사람부터 우군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예, 그런 해석도 뭐 예. 있는 걸 언론에 봤습니다만. 당 일각에서 친윤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유상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만남은 이제 그동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 계속 이제 입당을 촉구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만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만난 건 원래 민생 투어에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처음부터 이제 민생 투어를 하는 것이 무슨 국민들한테 어디 시장 가서 보여주기식 민생 투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듣겠다 하는 차원에서 민생 투어를 시작한 거고. 예. 그분들이 사실 그렇게 짧게 만나서 무슨 우군이 되겠습니까? 잠시 만나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드러난 거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우군 확보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강 의원님은? 제가 볼 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삼지대 포지셔닝은 안 하시기로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 처음에는 약간 삼지대 포지셔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른바 중간지대에 예,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셨던 것 제가 같은데. 그거는 일찍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거 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뭐 그건 확실히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사할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다. 대표한테 인사하고 서울시장 인사하고 부산시장 인사한 거다. 이건 아마 최근에 본인에 대한 검증 때문에 떨어지는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전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견디면서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이렇게 노련하게 버티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게 구태한 답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 지난 한 달 동안 그 우리 민주당이 융단 폭격 속에서도 이 정도 버티면 노련하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뭐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오늘 부산에 간 모습들이 쭉 나왔었는데 네. 부산 지역에 있는 의원들 여기에 이제 저희 설전 패널인 장재원 의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 분장실에서 윤석열 후보를 한참 칭찬을 했었는데 분장실에서 어프로 이제 제가 기자가 원래 고자질이 특기니까요. 했는데 오늘은 돼지국밥을 같이 먹었고요. 소주를 대선 소주 예. 먹었더라고요. 아무래도 대선 소주는 이제 부산의 지역 소주죠. 예, 지역 소주. 근데 이제 오가는 말에서는 대선에 대한 언급도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뭐 아니 뭐 예. 우리 유력한 뭐 우리 당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력한 후보가 이제 민생 탐방을 해서 부산에 방문했고 뭐 오찬을 같이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뭐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란다는 덕담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당이 사실은 코로나19가 4단계 되면서 대선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장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장외 설전들을 하는데 저는 뭐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제는 치맥 파티, 오늘은 소주국밥에 소주에다 국밥. 예. 이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은 다 거리두기 하고 저녁엔 2인 이상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대선 주자라는 분이 이런 영상만 매일매일 이어서 나오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될지는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 대선 소주는 제가 뭐 특정 상품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전에 이 대선 소주와 진로 그리고 좋은데이 이 소주를 이제 팔도의 소주를 다 모은다고 해서 근데 하나의 그게 뭔가 메시지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그게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다 알고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소주를 부각시켰는지 그건 아닐 겁니다. 뭐 그런 식의 의도는 아니고
어차피 지역에서 대선 후보 가는데 예. 뭐 다시 간단히 반주를 한잔 하는데 그럼 지역 소주를 먹어주는 것이 당연히 예. 대선 후보로서의 일이고 역할이죠. 그거 부산의 정치인들이 가면 다 이거 먹어요. 먹어요. 아, 부산 가면 다 무조건 가면 초선 의원들도 먹으면서 우리 대선 가자 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그 뭐 의미도 자체는 있으니까. 의미는 뭐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저희가 과잉 해석했나요? 보니까 뭐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부산에 한번 아니 가서 뭐 대선 소주를 그 정도 아닌데 이렇게 모셔야. 장난스러운 그런 모양이죠. 저희가 어디 가면 저희가 저 지역구 가도 네 군데 가면 제가 소주. 군인 4개가 되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막걸리를 먹어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소주는 역시 대선 소주겠군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 괜찮지 않아 보여요. 예. 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거 놓고 이제 사진 한 장을 찍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자갈치 시장을 다녔는데 원래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캠프 측에서 뭐 민심 탐방, 그러니까 정치 선언하기 전에 네. 민심 투어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디 시장 가서 오뎅 먹는 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쭉 사진들을 봤는데 어묵을 먹는 사진은 없었고 대신 어묵집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뭐 가자미 무침인가 이거를 또 먹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자갈시장을 방문한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뭐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제가 현지 보도를 보면은 일부 이제 약간 뭐 야유를 한 시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지금 해산물인가요? 이렇게 좀 먹는 것도 있고 킹크랩을 들고 있었던 모습도 일부 사진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저게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6월 18일 날인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장 다니면서 어묵 먹는 거 정치 아니다 이제 이렇게 예. 이야기하면서 저 논쟁이 아마 잠깐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 우리 시장 가서 어묵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청하러 가는 거다 이런 취지로 아마 답변하면서 어묵은 안 먹는다 이런 이 말만 남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저 행보에 대해서 뭐 장애 주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지만 좀 아쉬운 것은 부산에 갔으면 부산이 듣고 싶은 말도 해주고 와야 돼요. 부산에서 듣고 온다고 이야기는 하고 시장을 다니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부산이 듣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을 해줬는가? 그게 대선 소주와 국밥이었는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주자로의 행보는 어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국에 여행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부산의 메가시티라든지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본인 입장과 생각들을 좀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특히나 점심을 국회의원 두세 분이랑 같이 드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의원들한테 동의도 좀 구하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오뎅을 먹었나 안 먹었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는 행보가 좀 아쉽다. 제가 그리고 뭐 어묵만 집중하는 언론 같아서 좀 개면적긴 아닙니다. 한데 그거는 정확한 이제- 지적이십니다. 강호식 그런 의원을 건좀 보면 참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잘 까요. 돌려서. 아니 까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지 맞을 맞습니다. 거예요. 저도 맞고 네. 뭐 그 얘기는 충분히 저희가 경청을 해야 되고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실제로 밝히지는 않지만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우리 부산시장 만나고 뭐 식사하고 이런 게 드러났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을 걸로 압니다. 말씀대로 지금 단계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는 단계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단계는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민생 투어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겠다는 단계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뭐 부산이 듣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비난만 하지 말아 주시고 아니, 이제 또 제가- 다니면 비난이 아니라요. 그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워낙에 네. 윤석열 후보를 아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원자력도 만나고, 뭐 간호조무사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났던 행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몇 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이 뭐냐?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뭐냐가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방을 자주 가시는 편은 아니시니까. 뭐 어제는 오히려 정치적인 행보로 맥주 한 잔 여당 대표랑 예. 치맥은 뭐 좀 다른 의미니까요. 그런 건 오히려 뭐 그런 자리에서 비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부산을 가면 자주 갈 일은 아닐 것인데 가면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을 좀 내놓는 것이 시장 가서도 시장의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한다든지 그 사실은 필요한 기자들의 얘기를 질의에 그런 대답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 안으로 말할 때 그냥 질의응답의 설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때 국민들한테 좀 더 호응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뭐 앞으로 우리 당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강훈식 의원님의 그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충분히 전달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홍보를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말씀을 드릴게요. 전달하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이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뭐 제가 봐서는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아마 충분히 각 지역에 다니시게 되면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나 예를 들어 뭐 총리급 이상 되는 분들은 시장을 참 많이 다니시는데 뭐 자꾸 뭐 또 드시고 그러는데 평소에 시장을 안 가셔서 이게 시장 체험인지 민심을 들으러 가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이제 딱 콕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정책에서 일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래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쓰면 뭐 연말정산이 좀 되고 이런 일부 빼고는 정책에 꼭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뭐 여야 그런 떠나서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민심에서 제일 중요한 민심을 들을 때가 시장입니다. 시장. 시장에 이제 그 상인들이 거기 와서 그냥 단순히 환호만 하고 뭐 격려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삶의 얘기들을 또 들으면서 그 정책을 또 거기에 맞게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네,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나마 그 당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쓴소리를 하셨던 건데 이게 옛날 트렌드거든요. 요즘에는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주 간다면은 제가 아까 말한 그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하겠는데 자주 가시지는 않으세요. 이제 이거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진취적인 행보가 오히려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하나 여쭤보면 저희가 처음에 최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이 잦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내부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검증해 주겠어라는 또 주자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뭐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견제가 심할 걸 미리 두고 저희가 이제 우군 확보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실제 내부에서 유상범 의원님이 뭐 일단 친윤계로 분류되고 있으시지만 신윤기 아니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두실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니까 듣는데 객관적 실제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야 워낙 두드러진 선두주자니까 충분히 견제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현재 과거와 같은 친이 친박과 같은 개파가 없이 우리가 1년을 사실 여당과 뭐 대여 투쟁을 하면서 지내와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적인 의원들의 분위기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워낙 원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의 융단 폭격에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다소 우리 강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소 그 행보에서 아쉬운 모습도 보이니 차라리 빨리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의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대체적으로 내부적 의견입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사실은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입당 초가 너무 시간이 지나서 초가 일이 지나서 주가 되고 월이 되는 상황이라서 초읽기가 너무 오래된다. 이제 그것도 약간 식상하다. 이거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야당의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폭격이 늘 더 컸어요.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폭격은 저희들보다도 사실 당 내부에서도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선동 의원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또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야당보다도 사실은 야당이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건 그냥 여야 간에 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할 텐데 야당 내부에 즉 윤석열 대표의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저는 큰데 그게 저는 오히려 더 관전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관전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지난 일요일 날 만나 정리가 됐다고 봐요. 계속 치맥하면서 이제 다 뭐 지금은 나왔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로서 당내 주자로서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그 강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끄짐없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외부에서 보면 압박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보였던 거고 또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말씀대로 국민들한테는 조금 불편하게 보여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공격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당의 공격보다 예, 집권 여당이 그래서 내년을 벌써 생각하니까 저희가 야당인 줄 아시고 벌써 그러니까 그 분명히 있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뭐 지난 일요일 날 그 치맥 그걸로 대충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는 뭐 남아 있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언제 들어오냐의 문제인데 뭐 우리 권성동 의원도 말했고 김재원 의원도 지적했듯이 이제 그 시기가 무슨 뭐 계속 이제 들어온다 이런 시기는 아니 그렇게 해서 많이 끌지는 않을 거다. 이건 저도 뭐 더 이상 초일기는 안 보는 겁니까 우리가? 초일기는 그 8월 초로 보면 친하시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아니 그뭐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워낙 뭐 캠프가 도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러나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뭐 8월 10일이라는 거는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가능하나 빨리 들어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8월 10일이라는 예는 이제 황보승희 없어요.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그랬던가요? 네, 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치맥 자리인가 그 전이가 제가 그 명확히가 안 나는데 예를 들어 8월 10일이면 그 전날 내가 당에 입당하겠다고 알려주겠다. 또는 뭐 이틀 전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전 회자가 된 통보를 얘기라고 하겠다는 하더라고요.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라고 했는데 8월 10일이 주목되는 게 이제 8.15에 혹시 박근혜 씨가 특사로 나오면 그 전에 당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해서 기자들의 상상력은 끝이 없으니까요. 정말 끝이 없네. 예, 그래서 많은 그렇게 게 언급이 아닌 것 됐습니다. 같은데 사면까지 거기다가 사면은 없다는 것 같죠 아마. 예, 그런 법무부 분위기인데 장관은, 일단 법무부 그래서 장관? 8월 10일 아니냐 이렇게 어떤 특정인의 그 주요의 사면도 이제 잘 아시지만 사면이라는 게 주요 인사의 사면은 사실상 이제 그 청와대 정무나 이런 데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서 이제 법무부에서 마지막 최종 실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그 박범계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를 실컷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후보 간 공방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내일 원팀 협약식을 열기로 한 민주당. 취지는 네거티브 하지 말자인데요. 문제는 여전히 서로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찬반 표결 여부가 중요한 검증 문제라는 이재명 캠프. 지도자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입장을 내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는 반대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말로까지 몰고 가는 건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이낙연 캠프는 이 지사가 특정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한 거라며 제대로 된 지적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본의가 왜곡되었다면 표현을 잘못하신 거죠.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적하는 저희들 보고 지역주의를 조장했다는 주장은 옳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형태로 지역주의를 소환해서 공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거티브의 또 다른 말은 흑색 선전, 사전적 의미를 좀 보면요. 터무니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비밀리하는 선전이라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조작, 흑색 선전 없이 원팀 기조로 끝까지 대선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검증 또는 네거티브로 잡았습니다. 제가 또는으로 했지만 두 개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지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내가 하면 검증, 당신은 네거티브라고 지난주에 김영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내검 남내라고 그런 거 했는데 줄이지 말라 그러세요 김현진 의원한테. 발음도 너무 어려운 것 같던데. 제가 그래서 안 와닿네. 경영학과 출신이어서 조어 능력이 빵점이에요. 그거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이거 안 좋네. 저희도 해보니까 입에 절대 안 붙어요. 입에 안 붙으면 뭐 안 되는 건데. 제일 입에 와닿는 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 딱 맞죠. 내검남내는 입에 전혀 안 붙어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한테 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경선기획단 준비위원장이시니까 경선위원장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쪽은 지금 협약식을 내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흑색 선전하지 말자고 하는데 오늘도 양 캠프에 주요 인사들이 뭐 라디오 또 언론에 나와서 우리는 검증이다, 저쪽이 네거티브다 이러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진정서가 좀 될까요? 가라앉겠죠. 저는 좀 가라앉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 아침에 이제 그 소위 원팀 협약식 이제 이런 거를 처음 이제 하게 되고요. 사실은 경선의 흥행을 걱정하고 시작했던 한 달 전 상황에서 대부분 다들 경선 흥행이 되겠냐. 그때만 해도 우리 유상범 의원께서 막 국민의힘 되게 따르릉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막 이렇게 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럴 때인데 그때 많이 좀 부러웠죠, 사실. 아니 저희 부러우면 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막상 그 기간 동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도 저희가 밀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지율도 이기게 됐고 그 사이에 더 벌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흥행을 걱정했던 모습에서 지금 과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희가 경선기획단에서 몇 가지 발표를 했는데 뭐 예컨대 이제 슬기로운 후보 생활이라고 잠정적으로 8월 8일까지 기간을 좀 주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8월 8일까지 이제 코로나 현재 4단계에 대한 연장도 돼 있고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8월 8일 뭐 이때까지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좀 재밌는 컨텐츠, 이야기할 거리들을 아마 내일 원팀 협약식을 시작으로 좀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후보와 함께 가는 맛집들, 내가 내 인생의 맛집 뭐 이런 것도 좀 가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당 사상 최초로 메타버스 도입해서 한 층씩 나눠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좀 진행하면서 좀 재미있는 것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후보자들이 처음 시작은 득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득표가 안 되면 공격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네거티브든 그게 검증이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심이나 유권자들이 지금 저희가 2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면 후보들도 오히려 득표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알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팀 협약식들을 저희가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서서 한번 다시 힘 모아서 잘해보자. 우리는 원팀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다음날 가서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논쟁이 되면 득표에 도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핵심은 득표의 도움 여부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후보들끼리 조금 가라앉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뜨겁게 붙는 것이 말 좀 합시다. 예. 몇 분이냐. 뜨겁게 우리 당 이야기라서 제가 말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기획단장으로서 현재까지는 도움이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과열될까 봐 조금 우려스럽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뭐 저는 뭐 남해당 우수 좀 더 주시고. 우수 좀 더 주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전은 있어도 종전은 없다. 아마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주변에서 이 과열되는 양상이 아까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이제 그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있고 사실은 각자 본인들이 아픈 부분을 세게 건드린 거거든요. 억지로요. 억지로. 아프라고. 네, 아프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까지 과열이 왔는데 저는 그 참 의외 이번에 민주당이 과연 이 경선에서 흥행을 거둘까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연히 어대명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경선의 흥행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만들어줬죠. 사실은 이제 여배우 스캔들 발언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면서 그 이낙연 그 전 대표가 확 치고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경선이 이제 붐이 잘 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내가 가능한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열심히 뛰게 되고 그 당사자보다도 그 후보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금은 잠시 휴전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그 형태로 끊임없이 갈등은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휴전도 없고 사실 내일 협약식은 하고 바로 또 측근들께서 여러 매체에 나오셔서 공격을 이어갈 거라는 예상인데요. 저는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게 인상 찌푸리게 하는 건 후보들 유권자들이 더 빨리 알거든요. 그쵸. 그리고 더 객관화시켜서 보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우리가 선거인단 모집단이 뭐 한 3, 40만이면 이게 끝없는 네거티브 가도 해볼 만한데 이게 200만 가까이 넘어서 저희가 300만까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한쪽이 더 득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안 그래서 봅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제가 쭉 메모를 해보니까 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 박정희 전두환 찬양
이런 거는 사실 좀 굉장히 심했죠. 근데 근데 또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기자 후보 시절에 그랬다고 주장한 거죠. 거랑 또 이낙연 후보는 그러다 보니까 또 민주당 적통 얘기를 또 꺼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들으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게 하고 좀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노무역 탄핵 공방, 진실 공방, 찬성 공방 이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적통을 주장하는 사람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 당에 소속돼 있었잖아요. 찬성 예. 반대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적통의 주장에 대한 굉장히 굉장히 강한 사실 비난의 발언이죠. 그러다가 또 이 지역주의 논란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말을 잘못 실수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다 녹취를 봤더니 예. 앞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백제 발언. 백제해서 이걸 극복하게 되면 굉장한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갑자기 지형이 바뀌어서 이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확장력이다 이렇게 본인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말을 해버려서 당연히 이건 논란이 좀 됐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의 부분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나 결국은. 일단 아무래도 상대당이니까 이렇게 쉽게 두 후보를 동시에 이렇게 저는 뭐 비판을 할 수 있는. 이게 비판인가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 이낙연 후보의 예전 기자 시절에 박정희 찬양 기사를 썼다. 그러니까 전두환 찬양 기사를 썼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이제 따옴표 민정당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한 걸 가지고 그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시니까 나중에 아니, 윤 나 후보 측에서 측근 문제 삼지는 아니에요. 않겠네요. 전 지금도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을 마음속으로 지지하지만 마음속으로 뭐 우리 당은 측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있던데. 있어요? 예. 제가 모르는 측근이 있나 보다. 이거.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것도 유상범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면 사실은 생태탕 때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로 불리는 것들이 별반 도움을 못 줬잖아요. 그건 근데 네거티브라고. 지금까지는 약간 전반적으로 관심을 끄는 거에서 여기 지지율이 올라갔다. 네. 여기는 좀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의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검증 또는 네거티브 뭐 일반적으로 하면 아주 거센 공방들이 네. 두 후보의 관심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시나요? 도움 줬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이재명 후보가 그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그거는 이제 호남 쪽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걸로 눈에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면서 장 시너지가 났고 집중적으로 사실은 예비 경선을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가 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하죠. 거기서 못 올라갔으면 사실은 선거 어려웠었죠. 어쨌든 그러면 강훈식 경선 기획단장님의 역할이 크셨네요. 네, 아니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중에 원팀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런 것들일 텐데요. 사실은 저희 당은 따로 힐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힐러가 누구예요? 네, 힐러가 이렇게 다 힐링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40%까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 40%를 무시하고 정권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면 이럴 때는 힐러가 없습니다. 진짜로 걱정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끝까지 어느 싸움의 상처들이 그냥 끝까지 갈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나오는 편이고 굉장히 이렇게 높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정권 편이고 말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힐러가 따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싸워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 표만 잃지 않으면 저는 뭐 원팀으로 뭉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사실 친문 구애 이 부분이 더 혹시 두드러지지 않겠어요? 아니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끝나고 나서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못 들어오니까 경선안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끝나고 나서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지지자들의 상처거든요. 이게 후보의 상처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돕던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들 상처가 큰데 가서 손잡아 줄까 이게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상대방 지지자들을 누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마음을 끌고 와야죠.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희 당에서도 아마
결국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또 같은 형태로 이제 예. 뭐 치열한 공방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지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그건 참 중요한 과제죠. 문제죠. 네. 그렇죠. 사실 싸울 때 경선 때는 뭐 서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본선 때는 또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이 대선판의 늘 여야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규모만 작지.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남북 얘기입니다. 먼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남북 통신선 전격 복원으로 했습니다. 일단 남북이 대화를 다시 하는 채널을 다시 열었다는 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세 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이제 8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어떻게 계속 유지되거나, 그러니까 대화의 모멘텀을 잡아서 다시 키워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숙제일 것 같은데 정권 따라 바뀌는 이 대북 정책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걸 좀 공고히 하시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차이가 크죠.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쪽 예. 입장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문화 활동의 그 교류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권의 이제 통일을 앞당기자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 정책이 그런 식이고, 이제 우리 당 쪽이 예. 국민의 입장 과거의 전통에 보면 가장 문제가 지금 북핵인데, 북핵 문제를 머리에 이고 그와 같은 논의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철학적 차이가 큰 겁니다.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나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정책에서 큰 뭐 아주 전체적인 큰 흐름은 차이가 없는데 대북 정책에서 보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는 좀 조정은 이제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통신선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당연히 그 어떤 경우라든지 통신선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북한이 일방적으로 끄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북한 치트키처럼 사용되는 그 우리 과거에 북풍이니 뭐니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그런 형태로 가지를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북풍은 이제 보수 정당이 주로 했던 거. 과거에 우리가 했던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니까 저희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저도 근데 사실은 의원님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말씀하시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관점의 전환들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며칠간의 행간만 좀 보시죠. 며칠만의 행간만 보면 셔먼, 우리 웬디 셔먼 예. 미 국무부 장관이 왔다 가지 않았습니까? 국무부 부장관이 왔다가 23일 날 우리나라 왔다가 26일, 7일 날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 지금 이 발표가 난 거거든요. 이 흐름이 같이 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지금 남북의 문제 연락소 3개가 지금 재개가 된다는 거예요. 국정원이 운영하는 것, 통일부가 운영하는 것, 국방부가 운영하는 것. 예. 이 3개가 운영된다는 것이 그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이 잘 되면 8.15에 저희가 사실은 공동 행사도 해볼 수 있고, 또 9월 달에 추석에도 이산가족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남북 통신선 전격 복원은 굉장히 크게 저는 좀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울러 우리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이제 바꿔서 입장을 통일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신선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부에 통일부가 많이 했습니다. 남북 연락 사무소의 통신선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올림픽만큼 재미있는 이라고 늘 소개를 부탁하는 이성대 뉴스 썰기 첫 번째 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브라보다. 브라보. 네, 갑자기 부정선거 밝히자는 황교안 전 대표죠. 미래통합당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갑자기 지난해 4월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본인이 대표로 있던 지난해 총선 참패하고 사퇴했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침 윤석열 전 총장이 드루킹 공작 사건을 계기로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와중에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블루오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동안 말씀한 것처럼 황 전 대표는 거리두기를 해왔어요. 부정선거 논란과. 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거리두기를 했느냐? 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게 국민 정서의 편승에 자, 패장으로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은 확실한 증거가 이제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투표용지 검증을 했는데 물증이 나왔다. 그러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푸른색 투표용지가 나왔다. 투표용지는 하얀색인데 푸른색이 나왔다. 또 선거용지가 빳빳했다.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어디서 다 많이 들어본 주장 아닙니까? 네, 민경욱 전 예, 그렇습니다. 의원이. 바로 민경욱 전 의원이 주장해왔던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투표용지 재검증을 통해서 투표용지에 대한 조작의 증거가 없다. 전산 조작 없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슈가 끝난 건데 황 전 대표가 뒤늦게 딱 물은 셈이죠. 그러면서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 뭐 선거 부정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부정선거, 선거 부정이다. 좀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황 전 대표 입장에선 나름대로 뭔가 전략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장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애매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친박 강성 세력, 그다음에 탄핵 부정 세력들인데 네. 바로 이들 세력으로부터 어떤 러브콜을 보내서 지지를 얻겠다는 거 아니냐. 그 지지를 바탕으로 당내 경선을 돌파하려는 전략이 아니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자,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이 겪는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문 대통령이 고초를 겪지 않으려면 빨리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면되면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씨 사면이 되면 아마 야당에서도 이른바 적자 논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황교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출마한 여러 사람들 중에서 친박 적자다라고 뭔가 그 주도권을 갖고 친박 표심에 호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그 구속 수사를 주도했기 때문에 네. 사면을 무조건 찬성하기도 자, 그렇다고 해서 사면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에 맞아요. 놓여 있다라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는 바로 이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어떤 그 자신의 그 영역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 주제 좀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런 우려를 표시했었어요. 들어보시죠. 앞으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도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쨌든 확실하게 선을 그었네요. 근데 어쨌든 광복절 특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때까지 국민의힘 주변에서 탄핵 관련 뭐 사면 이런 문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또 보여주시죠. 네, 바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안산의 안산은 안산 선수입니다.
이제 아이보 올림픽 얘기를 가져오셨네요. 한국 양궁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안산 선수 여러모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메달 2관왕을 했는데요. 금메달을 따고 그 인터뷰 이제 농담성으로 기자들이 물어봤죠. 혹시 안산시 홍보대사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더니 안산에는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답이 지금 화제가 됐어요. 자, 그러자 바로 이 안산시 측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였죠. 보시는 것처럼 SNS 상에다가 과연 안산시는 안산 선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홍보를 하고 있어요. 강 앵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산은 안산시에게 의향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미 안산시에 안 사는 사람이 홍보대사라는 게 자격이 네. 있는지 홍보대사라는 게 꼭 그 지역과는 상관이 없는지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자, 앞서서 또 안산시는요. 보신 것처럼 안산 선수한테 발빠르게 꽃다발도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 안산 선수가 지금 자신의 SNS에다가 직접 자, 안산에 없는 안산집에 안산시에 선물을 보내준 안산시 최고, 좀 애매하네요.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과연 이제 올림픽 이후에 안산 선수가 한 번 더 안산시의 홍보대사를 맡을지 이거 어렵네요. 지역적 정치권 관심이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직접 그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전화를 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안산시에 안산다는 안산 선수를 안산 시민과 안산 시장인 저가 적극적으로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안산에서 뵀으면 하는 기대도 큽니다. 우리 안산 선수가 안산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하는 큰 기대감도 함께 갖고 있고요. 자, 저렇게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안산시 행보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산 선수의 고향이죠. 전남 강진. 전남 강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총장의 SNS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안산보다 난리난 강진이라고 해서 지금 지역 내 그 플랜카드가 쭈르륵 달려 있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 저렇게 쭉 아마 한 곳에서 한 인쇄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왼쪽 사진이 다 똑같은 거 보니까. 어쨌든 저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했고요. 이 사진을 올리니까 여기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보시면 저 김현 지금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자기는 안산 시민인데 강진이 부럽다. 이렇게 댓글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안산시에 안 산다는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놓고도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오늘 갑자기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른바 이 쇼컷이라고 하죠. 쇼컷 헤어를 두고 일부 네티즌이 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자, 쇼컷이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냐. 그래서 안산 선수를 응원하지 않겠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페미는 뭐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법도 아니고요. 어떻게 전형적인 일반화 오류죠. 그 머리 스타일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냐. 황당하다는 그런 반론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오히려 몇 명은 직접 안산 선수 그 SNS 찾아가서 물어보게 됐어요. 왜 머리를 자릅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보신 것처럼 편하니까요. 편하니까요. 예, 편하니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상당히 쿨하게 답변을 했죠.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머리 길이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을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참 재밌네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도 오늘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을 많이 내놨어요. 아니 금메달리스트를 저격하는 좌표를 찍고 있는 거냐. 여대의 머리가 짧으면 페미니스트냐. 되게 황당한 공격이다. 이게 논란이 될 일인가라는 기사들이 나왔고요. 이 일부 여성들은 지금 그 반발하는 인증샷 같은 것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선수들 정말 더운데 이렇게 열심히 경기하고 또 메달까지 따오는데 이렇게 엉뚱한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영권 인터뷰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찌감치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분류되어 온 분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대선 주자로 분류됐다. 지금 맞죠? 출마 선언을 하진 않으셨지만 뭐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예, 오늘. 네.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대선 주자로. 어떻게 뭐 JTBC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로 이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예. 강요하시네요. 왜냐하면 공보팀도 뭐 오늘 꾸렸다고 하셨으니까요. 네, 네. 예. 사실 이게 전제가 돼야 나중에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서요. 네. 일단 제가 책을 뭐 지난주에 내셨는데 대한민국 금기 깨기. 네, 그렇습니다. 예. 책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샀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 읽지 못하고 한 반 가까이 좀 읽었는데 네. 일단 17,000원. 예. 싸진 않더라고요. 가격이 비싼가요? 네. 대선 주자들이 다 책을 내셔서 제가 제작비가 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직접 제가 다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이 대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제일 해법 중에 하나는 기회복지국가,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방법은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나눠준다든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걸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좀 기회입니다. 예. 청년들이 일하고 공부할 기회, 직장을 잡을 기회, 장사하신 분들이 장사할 기회,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할 기회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르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기회조차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회의 나라, 기회복지공화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기회가 많아지려면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다른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기회가 고르게 또 분배돼야 된다라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이제 출발점이 다르면 아무리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축구 감독이 한 얘기인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면이 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언제부턴가 이제 이와 같은 그 대물림이 예.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되는데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거든요. 교육의 기회 같은 것도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 격차 문제들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스카이대학 의과대학 신입생 중에 4명 중에 3명이 소득상위 20%의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공정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부의 세습과 우리 사회나 경제 구조가 세습 경제, 세습 사회로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고쳐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책에서도 세습 경제의 금기를 깨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뭐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걸 막자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막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분에게 기회를 또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주는 예를 들면은 어떤 기회의 할당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요? 지역의 어떤 인재들이 지금 이제 지방에서는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럼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지역 인재를 뽑기는 합니다만 더 늘린다든지. 대학에서도 이제 지역 균형 인재 선발을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런 선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저는 한국형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있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기회 할당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고졸 취업 할당제 같은 것들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우리가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동시에 언제든지 평생에 걸쳐서 필요할 때 또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죠.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썼고 사실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능력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공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또 지지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하시겠죠?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예.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주의를 시현할 수 있는 장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예.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응시를 하는데
응시자격을 얻었으니까 공정하다 볼 수 있지만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어려워가지고 혼자 독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한번 쳐보시지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은 과연 그 사람의 그 어떤 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럴 때에 조금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책임 가져주면서 기회를 북돋아주는 것들. 그럼으로써 능력주의의 어떤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예. 막는 것들이 사회 역동성을 훨씬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반 위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능력 위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성과물을 가져가는 것을 하고 그런 기반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인 거죠. 정부와 사회 역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선을 그럼 어디서 사회 안전망을 어디까지 기회 안전망을 예를 들자면 어느 선까지 두텁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이게 남겠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예술의 경지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안전망 또는 혁신 안전망,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혁신 안전망을 충분히 깔아주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창의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진취적인 도전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갖게끔 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망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재정의 문제가 들어가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착한 소득 격차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 제가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죠. 우리 국민이나 우리 앵커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CEO와 초등학교 교사와의 임금 차이는 얼마나 나면은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제가 던진다면은 대기업 CEO의 입장과 초등학교 교사의 입장이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7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가총액 30위 기업의 CEO를 기준으로 하면은 실제 차이는 70배가 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가수들이 고생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 소득상의 1%가 전체 가수들의 소득의 53%를 가져갑니다. 2018년 통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그 자기의 기여와 노력에 비해서 받아가는 보상과 그 목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와 노력에 비례한 공정한 소득 격차가 착한 예. 소득 격차지요. 제 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모두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또 안정적인 일자리도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AI나 로봇 때문에 특히 더욱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급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예.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자기 기여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이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밑에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또 하나는 아니면 본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얻어낸 성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 집엔 손님이 엄청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평범한 음식점은 좀 평범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뛰어난 이 능력은 유전이거나 또는 본인의 노력에서 얻어낸다고 했을 때 여기 얼마나 정도의 성과를 줘야 되는지 이거를 예를 들어 캡을 씌우는 게 가능할지 아닙니다. 의문이 드는데요. 그건 시장에서 결정할 겁니다. 그럼 그분의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많이 주는 건 시장이 결정한다는 시장이 거죠? 결정을 하는데 다만 적은 부분은 기회를 주는 거는 기회를 정부가 하는 주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소질이 있거나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예.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책을 보면 처음에 머릿말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는 절박함을 위해서 책을 썼다라고 했는데 대선 주자로 어떤 권력을 통해서 본인의 이상과 비전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낸 성명인데요. 거기에 김동연 전부총님의 이름도 나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국민의 기대를 받는 다른 주자들께서도 호소드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 플랫폼에서
범야권 주자들이 모두 모여 한바탕 축제 같은 경선을 벌여갑시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도 더 힘을 줬긴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오라고 하셨는데 가시겠습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묻지마 정권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와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큰일 난다, 다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권 그 재창출에 모든 힘을 다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쪽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권 재창출이 됐든 정권 연장이 됐든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사회나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20년 동안 반복된 모습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 이런 구도로 지난 20년 지나오면서 정치가 이런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둘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보아오니 그러면 새롭게 세력을 규합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의 새정치도 있었고요. 많은 기존의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됐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이와 같은 사회 경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제가 지난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좀 싸우지 말고 같이 좀 사는 길을 찾아보자.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사회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그 정권 뭐 교체나 또는 재창출 같은 걸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정치 문법을 쓰고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정치 시인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정치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게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시장보다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시장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깨지 않고는 우리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좋게는 기존의 정치권이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서 바뀌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그렇지 않는다면은 말씀 우리 앵커께서 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이 새로운 세력은 디지털에 기반을 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제가 만나본 많은 그 소상공인, 소시민, 장사시민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의 어떤 결집된 힘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대선이 8-8달도 안 남았는데요.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양당 정치 세력은 이미 구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 교체에 이번 대선에 힘을 쏟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운 세력을 규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이상적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얘기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들리고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 좀 맞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부딪혀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에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면 그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취지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많은 분들을 좀 그 모으고 또 세력화도 하고 해서 우리 지금의 정치판의 경종도 울리고 정치판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시간이 멀리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 정치 교체 활동을 계속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번 대선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힘 때문에 타협을 해서 그나마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 교체 가능성이 큰 기존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는지요?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단계에서 기존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기존의 정치가 손잡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의 의미는 예. 어떤 새 유불리나 결과를 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또 가능하면 이번 어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 호소도 하고 세력도 예. 모으고 뭔가 좀 변화를 이루고 정치판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그러면 다시 하려고 한번 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선은 이미 구태로 황골탈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뭐 100%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많은 기자분들 예. 또 우리 앵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답을 저한테 강요를 합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예. 또는 나중에 단연하니 타협할 겁니까? 약간 이런 답을 기대하시는데 저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같이 이런 구도로 가는 갈등 구조가 지속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바뀔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차선책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일단 최선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짧게 네.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0초 정도로 대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책 12페이지에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나라를 바꾸는 일에 쓰이는 내용을 만들고 싶다. 남이 하든 그렇습니다. 다른 대선 주자를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다른 대선을 지금으로 봐서 다른 대선 주자를 도와줄 내용에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제가 이런 생각에 찬성하시거나 우선 그런 주자가 안 보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전부 말씀이죠. 다 과거 얘기하고 있고 예. 네거티브하고 있거든요.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11분 뉴스룸이 이제 4분 뒤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 중 일부가 수십억 원의 세금을 감면받으면서도 여전히 회원권 일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데 이를 무시한 채 편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후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치열해지고 있는 당내 경선 상황과 복지 주거 정책, 야권 후보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논란까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ere's something about this that just don't feel right.